자, 오늘은요, 93페이지 부동산 시장론을 이제 공부하실 차례입니다. 자, 이 시장론에 대해서는요, 목차가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 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 시험 목차에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기능, 그 다음에 이제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도 여러 개의 이제 용도별로 시장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늘상 얘기한 것처럼 얘가 중심이죠. 주택시장, 그렇죠? 이 시장 분석인데 주택시장 분석 안에서는 주거분리하고 여과작용에 대한 것만 이제 연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어요. 효율적 시장 이론 관계에서 보면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정보의 효율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분의 효율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정보,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 두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여기를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세 가지 파트는요, 문항에서 만약에 출제가 되면 한 문항, 그리고 어떨 때는 안 나온 때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쨌든 꾸준하게 한두 문항 정도씩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정도 이제 기본 개념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험생분들이 조금 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힘들게 접근하는 게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인데, 요 안에 들어가면요, 지대론이라는 것을 배우셔야 되고,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는 것을 또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 크게 나누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대론에서 한 문항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고요.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상태에서도 한 문항 정도가 꾸준히 나왔었는데, 요즘은 얘들이 여기나 여기에 묶여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입지론 안에 들어가면 공업 입지론이 있고요. 상업 입지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업 입지론은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업 입지론, 그 다음에 지대론, 요거 두 가지는 기본적인데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 평균적으로 두 문항,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네 문항까지도 확대돼서 나올 때도 있다. 그러면 결국 얘들에서 나오는 것까지가 이쪽으로 다 몰아서 나올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념에 대한 정리만 해두시면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펼쳤을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이 이론을 전개했을까,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데 93페이지 가시면요, 제일 먼저 시장의 의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의의를 보면요, 보이스라는 학자의 정의도 있고요. 단가로 2번에 보면 자, 알프레드 링이라는 학자의 정의에 의해서 양가, 질과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언급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스라는 학자가 제시한 건 뭐냐면 일반 시장하고 달리 일반 시장은 거래가 성립하면 이제 물건 자체가 움직이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상품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결국은 거래가 되는 거는 그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권리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래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시장이다. 이제 이런 정의를 내놓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입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장이 되더라. 그렇죠? 근데 거래가 성립하는데 예전에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 시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시장이라는 거는 반드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장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 노량진 수산시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장소에 가야지만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거. 근데 유통경제가 발달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꼭 장소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외환시장, 선물시장. 우리가 또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이제 홈쇼핑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이런 장소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요,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에 따라
구체적 시장도 될 수 있고 추상적 시장도 될 수 있다. 입문 과정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린 거죠.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고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즉 물리적 측면, 공간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구체적 시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거를 정할 때 대구나 광주나 부산에 있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는 주거하고 직장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대부분 주거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 공간에 국한됐을 때는 구체적 시장. 근데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죠. 전국 어디에도 투자할 수 있고 해외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추상적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시장 체계는 없고요. 지역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전국적인 시장 체계를 갖고 있다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정의의 단가로 이번에 보면 양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 같은 30평형의 아파트를 할지라도 얘가 소위 얘기한 대로 강남에 위치하고 있느냐, 강북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또 틀려지겠죠. 또 강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개의 동이 있을 수가 있죠. A동도 있고 B동도 있고 C동도 있고. 그러면 같은 면적이더라도 어느 동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 차이는 역시 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얘는 무슨 시장이냐면 지역시장이다. 그래서 전국적인 시장이더라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란 얘기죠.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요. 거기 단가로 4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어느 조건도 충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밑에 가면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 조건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큰 제목만 확인하시면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고요. 이상적인 시장이다.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수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하는 사람도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동네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농사를 안 짓고 또 특정한 동네에서 우리는 올해는 쌀을 소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냐면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가격 순응자적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자체는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보면 소수의 구매자하고 판매자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싸면 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에 가깝게 가고요. 비싸면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에 가깝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죠. 비싸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수라는 점에서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이 충족이 안 되니까 불완전이죠. 그 다음에 뒷장에 94페이지에 보면 상품의 동질성이라고 그랬는데 부동산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개별성으로 인해서 상품의 비동질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도 역시 충족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좀 더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시장을 옮겨 다닐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못하죠.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내가 땅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강남의 땅을 소유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럼 강원도의 땅을 갖다 들고 우리가 강남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역시 불완전 경쟁 시장.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상품의 개별성, 지역성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못 된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네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혹자는요, 부동산의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독점 상품을 우리가 거래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독점 시장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써줍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이자 추상적 시장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 시장이고 불안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네, 이런 쪽으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이 이제 역할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시장의 역할 그러면요. 교환이라든가 거래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시장의 역할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 교환과 거래가 성사가 될 때 요때 중간에 매개 변수적인 역할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가격이죠. 그죠? 이 가격은 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자하고 소비자에게 얼마만큼을 생산해야 되고 얼마만큼을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자원 배분이 유도가 되더라. 그럼 결국 자원 배분은 그거죠. 시장에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많이 선호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건설업자들은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자원 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그 양과 이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게 시장의 기능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완전하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환, 그 다음에 가격의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경제에서 균형 가격이라는 걸 배워봤어요. 그래서 전체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이 가격을 매개로, 균형 가격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균형 거래량을 이렇게 만들게끔 유도를 해주고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수요자 경쟁과 공급자 경쟁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균형 상태를 항상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를 못 하고요.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가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얘는 이렇게 유지되다가 또 이렇게 수정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파괴돼서 새로운 가격을 또 이렇게 창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95페이지 가시게 되면요. 그림이 있는데 이게 로스라는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기가 가격이고요. 이게 시간선이다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요. 요런 기울기가 하나 있고 요런 기울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S, 이거를 B, 그 다음에 P 이렇게 놨을 때 S는 셀러스의 약어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도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고요. 여기는 바이어스의 약어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수자의 주관적인 제한 가격선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교차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거래가 성립했다는 얘기인데 요점 왼쪽에서는 거래가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각각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 싶고 매수자는 좋은 물건 싸게 사고 싶죠. 근데 자기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이 과연 제대로 된 가격인지를 알 수가 없죠. 완전 경쟁 시장 같으면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게 불가능하죠. 일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거래가 성사되도록 유도해주는 사람이 중개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의 정보를 매개로 해서 거래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30평형인데 3억의 거래가 된 거예요. 이게 2016년 12월 가량 예를 들어서 뭐 한 19일쯤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요 같은 평형의 같은 동일한 물건인데 얘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요. 요 시세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유지될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이거보다 비싸거나 싸게 거래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는 이 시간의 흐름에 더불어서 하나의 가격이 만들어졌다가 이게 유지도 됐다가 또 수정도 됐다가 또 파괴돼서 새로운 가격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동일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매도자와 매수자는 항상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배우시게 되는 감정평가라는 곳에서도요. 동일한 물건의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가치 추계를 의뢰받았을 때는 하나의 시점을 정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 쪽에 가면 무조건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평가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그거죠. 뭐를 더 생산을 해야지만 이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지. 그죠? 또 어느 정도의 가격에 내가 이거를 구매해야지만 내가
좀 더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 바로 중개업자분들도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은 불안전하지만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각종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게 그때그때 만들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통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에 관한 기준 가격을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거래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가격을 매개로 해서 양과 질이라는 것이 이제 조정이 되죠.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공급량도 이제 늘어나겠고 또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면 수요도 오히려 빨리 구매하려는 성향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토지용도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 외곽에 있던 그 토지들이 농지로 썼던 애들이 이렇게 택지화되면서 도시형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도시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하지만 시장의 역할은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95페이지에 가면요. 시장의 특성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시험 상에서도요. 출제 빈도를 보면 이제 특성이 출제한 것이 조금 더 많았다. 이제 그렇게 인식하셔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얘기했어요. 어떤 특성이라는 게 나오면 이건 앞에서 배웠던 부동산 특성이라는 것들이 다 연계돼 있다. 그죠?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특성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의 국지성이에요. 자, 시장의 국지성을 유발하는 것은 바로 부동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과 현상 자체가 국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 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만약에 주거를 정한다 그러면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시를 일단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경기도 일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고양시, 우리가 일산이라고 그러죠. 전철선이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가능하면은 여기도 갈 수 있고 의정부시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면은 그렇죠.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인근의 성남시라든가 또 구리시라든가 그렇죠. 뭐 이쪽에 인천 이쪽에 뭐 수원, 안양 그렇죠. 뭐 이런 정도까지 또 안산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출퇴근이 가능한 범주가 있으면 여기까지는 하나의 시장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동일한 시장 지역. 이걸 우리가 동일 수급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에다 주거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구리나 의정부나 이런 다 주거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대전에서 출퇴근하기는 쉽지 않죠. 강원도 원주에서 출퇴근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자기가 거래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도 선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를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장의 국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시장 안에서는요, 여러 개의 이 하위 시장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위 시장을 부분 시장 또는 서브 마켓이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자, 서울시 안에서도 모든 A동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B동도 있고 C동도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동 안에서도 주거용 시장이 있죠. 상업용이 있죠. 공업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보게 되면요. 용도별로 보면 뭐 특수목적 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시장에 이런 형태가 다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주거도 이 안에 들어가면은 자, 자가주택이 있고 임대주택 시장이 따로 있고 자가주택 안에서도 단독 아파트 또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형성되는 이 어떤 매매가 전세가가 모든 동에 똑같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조직적일 수가 없어요. 일반 재화는요, 우리가 승용차를 예를 들었을 때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여기 똑같아요. 품질도 똑같고. 그럼 전국 어디에서 거래해도 똑같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위 시장 또는 부분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조직적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조직적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은 비조직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의 국지성, 요거 표현해서 잘 써줘요. 시장이 국지화를 유도하는 거는 뭐하고 결부가 돼 있다? 부동성과 결부가 돼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시장의 국지성에다가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자, 96페이지에 박스 밑에 보시면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용도들은요, 거기 박스에 주거용, 상업용, 뭐 산업용, 농지와 토지, 특수목적 부동산 표현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게 곤란해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고 그래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더라. 이거 뭐 때문에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요 공급이 조절이 왜 힘든지? 그렇죠. 이게 생산의 장기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서 공급이 바로 뒤따라 들어올 수가 없죠. 예, 이게 착공해서 완공이 되기까지 뭐가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고 얘기했냐면 이게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가격의 왜곡 현상이. 그러면 가격의 왜곡이라는 건 뭐냐면요. 시장 가격이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이나 가치 이하로 거래될 때 나타나는 것을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이게 괴리가 됐더라도 다시 균형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만 발생합니다. 단기에만. 요걸 시험상에서 한 3번 정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그러면 수급 조절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는 자, 건축 활동이기 때문에 지어서 들어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고정이 돼 있어서 상품 이동이 어렵다는 것도 결국 결부가 되겠죠. 어느 지역은 남아도는데 어느 지역은 부족하더라도 양을 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내구성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수명이 긴 재화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공급량을 바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소모성 재화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네가 생산한 기간, 그 연도 안에 대부분 소진이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가령 예를 들어서 2000년에 공급된 주택들이 지금 다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겠죠. 아직도 시장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도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장 하락할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해줘요. 얘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공급의 감소가 쉽게 이루어진다, 못 이루어진다? 못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탄력성 배웠었죠. 공급의 감소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에 대한 거를 보시면 공통적인 게 다 B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의 비조직성.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상품의 비표준화성.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은 거래의 비공개성. 그러니까 얘네 공통점은 다 이게 들어가요. 그죠? 자, 비조직성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얘기한 거죠. 조직적이지 못하다. 그렇죠? 그래서 비조직성에 대한 것도 부동산의 어떤 개별성. 그죠? 거기 나오는 대로 보면은 지역성, 상품의 개별성, 거래의 비공개성.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부분에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비조직적이고. 상품에 대한 뭐가 있어요? 비표준화라는 얘기죠. 개별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요, 대량 생산 체계에 의한 대량 공급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수요자들의 욕구도 다 틀리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이 외부로 공개되냐면 공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물건에 관한 거래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역에 따라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중개업자를 통해서 얻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상품은요, 매매 기간이 길죠.
일반 상품은 우리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쉽게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비싸다는 얘기죠. 또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기까지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집 보러 다닌다 그러죠. 집 보러 다닐 때 오늘 봐가지고 오늘 거래할 수 있다. 그거 굉장한 얘기죠. 통상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 매매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두세 달 이렇게도 보는 이유가 그걸 찾는데 아주 시간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돼서 현금화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유동성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도 당연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7번째 보면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요, 금융시장하고요, 통합되어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금융에 대한 논리를 나중에 우리가 잘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상품은요, 일반 재화는 다르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토지는 공공재, 주택은 준공공재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이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개입을 하고 일정한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일일이 다 지정을 해주고 또 용도로 바꿔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는 게 시장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의 변화도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특성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는요, 외우시면 곤란하고 항상 이해하는 쪽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지 하지 마시고 지금 설명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 가시면 이제 주택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시장. 그러면 이게 이제 주택시장 분석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기능 특성이 이제 주택시장 분석 이런 이제 순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택시장 이렇게 나와 있을 때요. 주택시장 또는 이제 주택시장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택시장의 어떤 이제 개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부동산 시장하고 이제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기본 부동산 주택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죠?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주택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성격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주거 공간의 역할이 컸는데, 그래서 옛날에 보게 되면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담장도 높고, 담장 위에 뭐 깨진 유리 조각 막 꼽아놓고, 왜 철조망 치고, 왜 대문도 철제 대문으로 왜 크고 무거운 거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요즘은 주택이라는 게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자산으로 생각하죠. 이 주택을 매입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자산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같이 갖고 있다라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 공급은 항상 더디죠. 근데 수요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불완전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단가로서 한 번에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은요, 주택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는 없어요. 공공 서비스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전기, 상하수도 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도로, 교통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졌었을 때 주거로서의 효용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주택에 대한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면 이 주택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 개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초 개념이라는 것에 보면요, 제일 먼저 주택 서비스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주택 서비스라는 단위를 만들어낸 건요, 요건 주택에서 제공하는 효용을 얘기를 해요. 효용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주택을 물리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요, 주택이라는 개념이 자, 단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동주택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연립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택의 유형이 존재를 해요. 그죠? 단독과 공동체 이렇게 나눴을 때. 자,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면 면적도 틀리죠. 그 다음에 각종 부대시설 다 틀리죠. 그 다음에 상태도 틀리죠.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그러면 자, 만약에 정부나 이런 쪽에서 지자체에서 주택시장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 주택의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는데 얘가 몇 채가 필요하고 얘가 몇 채 이렇게는 우리가 수요조사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시장을 분석하기가 까다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제공하는 효용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들을 요 서비스라는 단위로 묶어버리면은 이런 걸 똑같이 제공하는 동질적인 상품이 되죠. 그러면 시장 분석이 좀 용이해지겠죠. 그러면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시험에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모형을 가정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잘못된 거다. 그럼 틀리겠죠. 시장 분석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물리적 측면에서는 주택은 질적, 양적으로 이질적인 상품이죠. 따라서 동질적인 상품이 형성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주택시장 분석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되니까 주택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해서 상품을 동질화시킴으로써 일반 경제 이론에 의한 주택시장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가시면 주택 절향과 주택 유량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일단 별표 하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들하고는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른 개념이 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정리는 하셔야겠어요.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주택 절향이 있죠. 그럼 우리가 경제할 때 절향과 유량 했잖아요. 이 절향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스톡의 개념이고 얘는 일정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택시장 분석에서는 왜 절향과 유량뿐만 아니라 절향도 분석해야 되냐면 상품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죠. 거기에다가 시장에서는 거래 중심이 되는 게 신규 주택이 아니죠. 재고 주택이 시장 거래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분석할 때 절향에 대한 개념을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죠. 물론 유량도 파악할 수 있어요. 요거는 단기적으로 주택 경기가 어떤지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절향에 대한 부분도요. 절향에 공급량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수요량이라는 게 있죠. 그럼 얘네들을 명시할 때는 항상 뭐가 들어가겠어요? 일정 시점이라는 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택 유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플로우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럼 얘는 일정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우리가 파악이 가능해요. 그럼 얘들도 공급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요량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쭉 흘렀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라고 가정하고요. 현재니까 뭐 2016년 현재라고 가정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2010년대 또 2000년대 1990년대 1980년대 자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의 주택은 계속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체가 얼마큼 공급이 된 거지? 과연 우리 도시는 주택이 몇 채가 되는 거야? 이거를 파악할 때는요. 이 구간을 설정해 갖고는 총량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애들을 어느 시점에서인가 이렇게 탁 막아야 돼요. 딱 스톱 시켜놓고 2016년 가령에서 12월 19일 현재 서울시 주택이 1200만 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점이 주어지지 않고는 총량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죠.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우리가 주택 절향의 공급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의 주택이 1200만여 채가 존재하고 있으면 이게 절향의 공급량이죠. 그러면 절향의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인 거예요. 그럼 1200만 채에서요. 우리가 합리적인 공가율 한 3% 정도가 우리가 공제한다라고 가정하고 가능해서 1150만 채 정도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일정 시점에 시장이 존재하는 양과 보유하는 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100%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시험 지문상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절향이라는 것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1200만 채 중에서 그래? 야, 이게 2010년대에는 그럼 과연 몇 채가 공급이 된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할 때는요.
이걸 끌어서는 파악할 수가 없죠. 그죠? 요 구간을 설정해서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측정해야지만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또는 1년 동안 공급된 게 얼마냐 이런 거 갖고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라는 것은요. 얘는 여기다가 뭐가 명시되겠어요? 일정 기간. 그죠?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공급된 주택의 양. 그죠? 그 만약에 1년이라는 거를 기준하게 되면요. 작년 한 해 동안. 그죠? 그러면 2000가령에서 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면 이 전체 양 중에서 요것만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요 구간 하나 설정해서. 그죠? 그래서 요게 공급된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5만 채가 공급이 됐다. 그럼 요게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죠. 그럼 수요량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했던 양이죠. 그래서 작년에 5만 채가 공급이 됐는데 요 중에 만약에 4만 채 정도가 분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걸 확인해 봤더니 지난 3년 동안을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3년 동안은 평균적으로 주택이 한 3만 한 5천 채에서 4만 2천 채 사이가 공급이 됐는데 작년이 5만 채가 공급이 됐다는 얘기는 지난 3년 전에 비해서는 작년이 그래도 주택 경기가 조금 괜찮았구나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의 경기를 우리가 측정할 때도 얘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래서 절량과 유량에 대한 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불변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단기 공급 곡선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장기 공급 곡선의 형태를 취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시간이 주어져야지만 새로운 양이 공급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애는 이렇게 수직선이에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고정되어 있는 이 주택의 양을 기준으로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양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까지도 구별은 해주시면 돼요. 단기고 얘는 뭐다? 장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택 수요하고 주택 소요가 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용어상에서만 이제 구별하시면 되는 게 주택 소요가 있고요. 주택 수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택은 하우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우스라는 거는 주택 개념이 아니죠. 일시적인 어떤 이제 가건물 뭐 이런 걸로 뭐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관계를 얘기할 때 여기 보면은 소요가 있고요. 이게 보면 수요가 있어요. 여기서 요 소요라는 거는요. 니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니드라는 거는 본원적인 욕망인 거예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관한 욕구가 주택 소요예요. 그러면 주택 수요라는 거는 뭐냐면 원트예요.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죠? 또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라 갖고 싶은 제품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관한 욕구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욕구에다가 구매력이 뒷받침이 된 것을 우리가 거기에 나온 대로 디맨드라고 얘기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경제에서 배웠던 수요 개념이죠. 유효 수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욕구뿐만 아니라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이 수요는 중산층 이상의 수요라고 보고요. 자, 주택에 관한 본원적인 욕망, 욕구는 갖고 있지만 구매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수요가 우리가 무주택 서민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생존을 위해서는 주택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구매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욕구는 어디서 충족을 해주냐면 시장에서 공급을 해줘요.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여기서 제공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욕구는 누가? 정부가 시장에 들어와서 공공주택을 지어줌으로써 이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에 관한 욕구는 있는데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금융이 필요한 거죠. 주택금융. 그래서 뒤에서 배우시는데 주택금융의 역할이 주택 소요를 뭐로?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때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 주택금융은 이 주택 소요를 뭐로? 그렇죠.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주면 결국은 뭐가? 융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매력을 뒷받침해 준다. 그래서 이것들이 주택시장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양쪽을 비교한 것이 밑에 박스로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고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얘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주택시장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